자, 이번 주도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자, 미국 주식장이 휴장이 될 텐데요.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지금 평화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 휴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뺏긴 땅은 물론이며 사실상 이제 패전 국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여기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모든 땅을 뺏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지 않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이제 그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일단 폴리마켓의 확률은 16%입니다. 원래 5% 정도. 올해 연말 되기 전에 종전 휴전할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종전과 휴전을 해버리면 지금 16%그 올해 연말 되기 전에 그리고 내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이게 모두 다 이제 100%로 이제 뜰 수가 있어요. 기습적으로 종전이나 휴전을 해버리면. 근데 뭐 이제 일부의 조건들을 또 이제 보고서 누군가는 또 이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변수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 확전이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번 주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이랑 이제 휴가 같은 것들 제한하고 하는 게 뭐 전군이 다 이제 제한이 된 건 아닌데 일부분이 좀 제한이 된 걸 보니까 베네수엘라를 좀 겨냥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만 먼저 예상을 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하락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8K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2,000달러 정도를 남겨두고서 약간의 반등을 했는데요. 거의 목표 가격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그 한 달 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 베네수엘라 이슈를 배제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계단식 조정 정도의 그 조정폭을 78K 정도로 예상을 했을 뿐 아직 뭔가 좀 한 방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열어둬야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지금 구간대부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9만 달러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정도가 8만 4천 달러대까지 고꾸라진다면 이거는 신저점을 다시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7만 5천 달러 이 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9만 달러를 이번 주 안에 돌파를 못하고서 8만 4천 달러를 지지하지 못하고 더 고꾸라진다면 이거는 한 번 더 큰 변동이 하나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변동의 재료가 단언컨대 일본의 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을 염두해서 자산 시장에 현금화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엔캐리 트레이드의 현금화는 미국 증시에서의 현금화가 굉장히 좀 이제 빠르게 이루어질 텐데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올해 이제 12월에 일본의 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돈들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뭐냐면 엔화 가격이 값어치가 쌌을 때 있죠. 엔화가 쌌을 때 그리고 금리가 낮았을 때 이 엔화를 빌려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엔화를 빌려서 뭐 이제 증시가 됐던 미국 증시가 됐던 뭐 골드가 됐던 크립토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엔화가 쌌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엔화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는 상황이 오면서 금리까지 높아지는 상황이 온다라면 그러면은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자산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현금화한 뒤에
엔화를 상환을 해야겠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그거를 청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12월에 또 일본의 은행에서의 금리 결정도 또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다 겹쳤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코인이나 주식이 더 올라간다.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이거는 동결한다고 해서 악재가 아니고 금리를 인상했을 때를 염두를 해두고서 악재를 고려를 해야 된다. 호재가 아니고 금리 동결한다고 호재가 아니고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두고서 악재냐 아니냐를 두고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도 있겠지만 국제 정세 측면에서 다른 지역들이 만약에 어떠한 뭔가 좀 확전이 난다.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이 안 되고 확전이 난다면 그것 또한 증시랑 코인에도 안 좋겠죠. 골드에는 또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증시나 코인 쪽에서 약간의 지탱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이제 이전에 10월 달에는 에이펙 미중 정상회담처럼 평화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폭락이 없던 적도 있었죠. 그 전에는 추가적인 폭락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이제 3차 세계대전 정도라고 불리지는 않겠지만 이 나라들이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종전이냐 아니면 휴전이냐를 두고서 여기에 대해서 증시나 코인 쪽에 좀 기대감을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커트라인을 또 줬고요. 최후의 통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만약에 이게 종전이나 휴전이 안 됐을 때는 반대로 악재로 작용이 되겠죠. 전쟁이 좀 종전 휴전이 되면서 재건 사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시적인 평화가 다가올 수도 있으면서 좀 펀더멘탈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방산업체나 이런 것들을 하락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확전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증시에도 타격이 있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종전될 확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변수 트리거 키는 노스코리아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주 강력한 입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예전에 노스코리아가 지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를 못하고 8만 4천 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면 추가적인 폭락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재료는 국제 정세에 대한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미국 금융시장이 또 하필이면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이고요.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과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쯤에 3차 세계대전과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를 두고서 이제 동북아시아 키워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동북아시아를 두고서 제가 한 세 가지 상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다 모두 다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동북아시아는 세 가지로 이제 나뉠 겁니다. 친중이냐, 친한이냐, 그 한반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친일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 파의 싸움들이 승리하는 쪽으로 갈 거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대립하는 관계를 그렸잖아요. 마치 과거에 청일 전쟁 다시 하는 거 아니냐? 하필이면 여기 중국이랑 일본은 사이에 껴있는 게 지금 한반도란 말이죠. 한국이죠, 한국.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애매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뉠 텐데요. 여기서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친중. 중국 쪽이 승리하는 쪽으로 2027년까지를 두고서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승리하는 쪽은 당연히 먼저 전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중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반일 감정을 좀 이제 많이 키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보다는 2027년까지 버티기 작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자연스럽게 반일 감정들이 좀 들게끔 이런 약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여론전이 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나중에 2027년 전시사령부 그리고 이제 펜타곤의 10배 크기 이런 것들이 완공되고 2027년까지 좀 버티고서 차라리 전쟁을 한다면 이기는 전쟁은 2027년부터 좀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때까지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이제 끌고 가자 라는 입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중국이 최종적으로 아시아 패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방향이겠죠. 친하는 마지막에 할게요. 확률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친일. 일본이랑 이렇게 해야겠다. 중국이랑. 일본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다케이치 여성 총리님. 어떻게 보면 완전한 친트럼프죠. 친트럼프 대통령. 자, 여기는 2027년이 되기 전까지 빠르게 그러면 이거 반대인 거죠. 중국과는 반대인 거예요. 중국은 전쟁을 당장 어쨌든 전쟁을 하는 건데 중국은 2027년 완성된 이후에 확실할 때 하자. 그럼 반대겠죠. 일본과 이쪽에서는 그 전에 해야겠죠. 전에 미리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고요. 일단 당장은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위대를 보낸다라고 해가지고 억지를 하겠지만 그러면은 반대로 대만 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오히려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군사력 배치를 좀 이제 늘려버린 상황에서 거리가 어디가 멀죠? 대만보다는 북한이 더 가깝죠. 대만이 더 멀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시아의 패권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만주 그리고 대만 한반도를 식민지로 또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게인 2차 세계대전과도 비슷할 정도로 일본 입장에서는 2027년이 되기 전에 차라리 지금 승리하는 전쟁 쪽으로 이끌어가서 빨리 전쟁이 나서 우리가 방산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는 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태평양 전쟁처럼 이제는 이들이 연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미국에서의 방사물자라든지 이런 것들, 뭐 미사일이 됐던 핵이 됐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또 이제 군사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완화를 시켜준 뒤에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좀 겨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또 이제 플랜은 그 통일 한반도와 만주까지 통일되는 이 그림들을 가장 추구할 수도 있겠죠. 통일 한반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지니지 않는 정도 선에서 통일 한반도와 만주. 어쨌든 일본의 그 타겟은 중국이고 러시아까지 가지는 않아요. 러시아는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중국 쪽으로. 그래서 2027년이 되기 전에 차라리 빨리 전쟁을 해서 이기는 전쟁 쪽으로 한반도, 만주 통일까지 바라보는 플랜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전쟁을 하겠네요. 그쵸? 이대로면. 어쨌든 중국은 2027년에 해야지 아시아를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승리 플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되기 전에 일본 쪽에서는 그 전에 전쟁을 해야지 이제 만주까지 또 이제 다시 땅을 가져올 수 있는 통일 한반도에 적극적인 서포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러면 친하는 뭐냐?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중국이랑 일본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배제를 할 수 없는 또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저희거든요. 친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한 3개 정도가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종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중국, 대만 전쟁이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내년에도 대선이 있죠. 중간 선거인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어젠다처럼 2020년에 대선을 불복을 했고, 그리고 FBI 국장의 캐시 파텔, DNI 국장의 툴시 게버드 이 국장의
준비가 되어 왔던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다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 이런 확실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도 여론이 반반 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압도적으로 좀 그 보수 진영이 좀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6월, 7월, 8월, 9월 됐을 때는 증시가 올랐잖아요. 증시가 올랐고 환율도 조금 떨어졌고 기름값도 그렇게 높아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뭐 누가 정치권에서 늘 있었던 일이구나, 늘 있던 있는 일이다. 시프트 키가 안 눌리네. 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됐죠? 최근에는 증시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환율도 조금 높아지면서 기름값도 상승을 하고 전반적으로 물가도 좀 올라가는 체감 물가들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탓을 여야를 가릴 거 없이 그냥 지금의 현 정권에다가 이렇게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그거는 이제 보수나 이제 진보 가릴 거 없이 지금의 뭐 경제 상황이 좋던 안 좋던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정권에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이제 그 민심들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쐐기를 박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뭐 베네수엘라도 있고 한국도 있고 막 중국도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들을 미국 쪽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한순간에 이게 뭔가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지? 잠깐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그거를 재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했고 돌렸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온전히 한국에서만 그 상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주변 국가들이 그것들을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종전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막 굳이 군사적인 도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발표는 할 겁니다. 발표는 2020 미국 대선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해야지만 앞서 다음 이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 됐던 그 선거 방식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바꾸던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표는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발표가 됨으로써 이게 어떤 방식으로 휘말릴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차라리 발표가 딱 났는데 오히려 동북아시아에는 전쟁의 기류가 더 이제 흘러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다가 뭐 소설까지 조금 더 해보면 액션캠 이런 것도 솔직히 이런 건 뭐 영화 같은 일이죠. 영화 같은 일, 액션캠 같은 거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거의 이제 동북아시아로 이제 기류가 좀 이제 흘러왔고요.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그 키포인트가 바로 이제 노스코리아입니다. 노스코리아고, 근데 이제 사회 그 국제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노스코리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국제적인 해킹 그룹도 라자루스 그룹도 다 북한에서 하고 뭐 최근에는 뭐 러시아랑 협력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판국에, 그리고 완전히 이제 독재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그 남베트남, 북베트남 같이 이제 적화 통일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국지전 정도, 천안함, 연평도 그 2020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지전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회색지대 공격이라고들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한순간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적화 통일이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명분 제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명분 제시. 어떤 명분? 통일 한반도, 만주까지 땅을 넓히는 통일 한반도의 명분 제시. 근데 여기서도 힘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2025년이에요, 지금은. 일단 친한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또 설레발을 쳤다가 그 오퍼레이션 트러스트와도 같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 쪽에서든 뭐가 됐던 그런 이제 그런 데이터들 공개를 할 때를 하면 봐야겠죠. 자, 여기서 중국 입장에서는 2027년 전쟁, 일본 입장에서는 2027년 전에 전쟁을 해야지 이쪽에서 승리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이제 CCP를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은 이게 가장 최적화된 방식일 수도 있어요. 서로 한국, 북한 서로 싸우지 말고 이 군사력을 아껴서 통일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게 최종적인 목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을 계속 찾았던 것도 있고. 근데 일단 답변이 없고 방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힘싸움에서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한 관련인데, 이것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서로 싸우지 않고서 이 군사력을 아낀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셧다운이 있었을 때 공무원들에게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밀렸다면 군인들에게 지불을 했단 말이죠. 지금의 상황을 무조건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세력들 간의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 세력들은 군사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란 말이죠. 금융적인 부분의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군사력을 특히나 한반도를 두고서는 최고의 플랜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고서 통일 한반도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의 마지막 그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와 어벤져스가 싸우는 마지막 피날레 전쟁이 됐을 때 최적화된 이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버리면은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북한이랑 한국이랑 같이 좀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힘싸움에서 밀려버리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배제를 하면, 일본은 2027년이 되기 전에 전쟁을 해야지 이쪽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승리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두고 보자고요, 그러면. 자, 중국이랑 일본을 두고서 만약에 북한이 만약에 군사전, 국지전을 만약에 이렇게 도발을 강력하게 했어요, 한국에. 특히나 2025년에. 그러면 누가 이득일까? 그러니까 중국이랑 일본 입장에서만 볼게요.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특히나 예를 들어 서울, 최전방 지역에. 서울 최전방은 중국이랑 또 가깝잖아요. 일본이랑 가까운 건 이제 부산이나 이제 대구나 이런 데겠죠. 야, 이러면 누가 이득일까? 특히나 2027년 말고 2025년에. 이러면 누가 이득일까요? 일본이 이득입니다. 일본. 왜냐? 중국은 전쟁을 하더라도 2027년에 해야 되는데 그때 이기는 전쟁이고, 그러면 그거 되기 전에 마치 홍콩처럼 경제력을 흡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 안 좋은 것들을 좀 약간의 맨징할 수 있는 게 또 한국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이 됐던 뭐 이제 뭐 다른 국가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이에 그 북한에서 그걸 군사적으로 도발을 해가지고 그걸 망가뜨려 버린다? 자산 시장의 타격도 입을 뿐만 아니고 투자해놨던 자산도 타격을 입어?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중국 쪽 그쪽이 아니죠. 일본 쪽이 유리하죠. 2025년이나 26년 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세력들 간의 싸움이라는 거, 이게. 세력들 간의 싸움. 이기는 쪽의 방향들로 간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의 입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일본 입장도 바라봐야 돼. 이게 숨겨진 세력일 수도 있어요. 일본이 미국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은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가장 큰 전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연합 관계잖아요. 서로 윈윈할 수도 있는 조건들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사실상 한국이랑 북한이 서로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좀 평화 통일 쪽으로 해가지고 군사력을 좀 아낀 다음에 그 군사력을 다른 쪽으로 겨냥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을 좀 이제 추구할 테지만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 음. 그래서 모든 키는 지금 노스코리아에 진짜 아이러니하게 노스코리아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또 이제 노스코리아에 달려 있는지 아시나 이게? 뭐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 한국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것들을 제재를 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했죠. 증시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미국 증시나 이런 것들은 몇몇 테마주들은 잠깐 이제 숨통이 좀 트이고 있는데 테마주가 아니고 이제 메이저급 그 주가들 주식들은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중소형 테마주는 그냥 떡락을 했어요. 뭐 양자 컴퓨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있죠. 새로운 신기술들 AI 관련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테마들은 떡락을 한 상태에서 메이저급만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진짜 움직임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만약에 도발을 강력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환율은 당연히 폭락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겪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이 KRW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USD 달러를 바꿔 가지고 탈출을 하겠죠. 뭐 코인 쪽에서는 KRW가 USDT, USDC, USD1 같이 최근에 급등을 했던 것도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보유 중인 지분들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거든요. 명분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코인도 당연히 증시랑 이런 것들 떨어질 때 하락을 할 거고, 골드나 뭐 실버 같은 것들은 뭐 이제 올라가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지금 완전 피크에 있는 상황이 피크. 지금의 딱 상황에서 점쳐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횡보하면서 마치 환율로만 따지면 피크에 딱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알파벳이 좀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피크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키를 아이러니하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거의 최고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터질 수 있는. 여기서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은,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갑자기 KRW를 매도하고 USD로 바꿔가지고 나갈 만한 상황들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미리미리 나갔겠지만 여기서 또 아이러니하게 좀 슬픈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오히려 KRW가 여기서 하락을 하면 마치 저희도 이제 일본이 저엔 시절일 때 엔화 쌌을 때 일본 여행 가가지고 딱 적기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회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KRW의 가치가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하락을 하면 뭐 다른 주변 국가들이 됐던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투자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게 좀 덜하겠죠. 그런 충격이. 그래서 이 모든 게 피크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만약에 국지전과 비슷한 그런 도발만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한순간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도발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연평해전 그 연평해전이었나? 천안함 연평해전도 있었고 국지전 그 좀 포격 사건도 있었잖아요. 2010년에. 그런 것들보다도 더 강력한 것들이 만약에 다가왔을 때는 이건 엄청난 큰 충격에 줄 수 있는 지금 이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이 가속화가 되는 거는 일단 한반도에서 분쟁이 먼저 발생을 해야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친한 쪽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는 좀 배제를 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을 하면요 자산에 타격을 입겠죠. 투자했던 자산들에.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에 꽂힌 상대의 자금줄을 끊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군사전 하기 전에.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타격을 입어. 만약에 자산 타격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TSMC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D램의 전체 생산량이 70%, 반도체도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건 미국의 인텔이랑 대만의 TSMC가 반사이익을 보게 될 건데 여기서 분쟁이 발생해서 자산에 타격을 입어요. 근데 TSMC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TSMC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양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양안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높은 확률로 양안 전쟁만 날 건 아닙니다. 러시아와 여기 유럽 전체 나토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상황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여기 트리키에 있죠. 터키, 트리키에, 이란 여기 이쪽 지역에서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 3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아니고 러시아랑 나토 전체 이스라엘, 이란, 튀르키예, 시리아 뭐 이런 연합군들 vs 이스라엘 vs 그리고 한국, 북한, 중국, 대만 그리고 여기 대만 해협을 두고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랑 북한이 분쟁을 함으로써 그게 3차 세계대전이라는 명칭이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되는 빌드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미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뭐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도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자들끼리의 이제 서로 싸우는 내전과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곳들은 아이러니하게 지금까지는 크게 성장을 못했던 관광업 빼고는 성장을 크게 못했던 동남아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잃어버린 뭐 몇십 년이라고 해야 되나? 동남아는 몇십 년인가 더 되겠죠. 이들이 오히려 이번 동북아시아의 전쟁을 기회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의 20년 전, 30년 전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베트남 여행 가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축구 열풍이 있었던 그 예전에 2002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베트남에서도 비슷하게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성장하기 직전에 모두가 다 같이 단합을 해서 단결이 됐던 그런 것들이 뭐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단결들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게 베트남에서도 그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나 크립토 부자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엑시라는 귀여운 그 게임 캐릭터 강력하게 키워가지고 막 대결도 하고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세팅하는데 지갑당 $1,000가 필요했어요. 그 캐릭터 가장 싼 것도 막 1,500달러씩 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사서 돈을 벌 수 있냐? 돈을 실제로 벌 수 있었습니다. 엑시 인피니트가 얼마였냐? 1,000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수혜를 받던 게 베트남 여기. 왜냐면 여기서는 초창기에 그 캐릭터들을 계속 키우고 있었고 다계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여러 개를 굴리면서 성장하기 전부터 여기를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엑시 인피니트 그쪽 이제 그 VC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CEO들이 다 베트남 쪽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크립토 리치들이 베트남 쪽에 많이 생긴 게 엑시 인피니트 그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제 채굴기를 사기를 시작을 했고요. 채굴기를 사가지고 뭘 굴렸냐? 파이코인. 파이코인 같은 것들. 뭐 파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굴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게이밍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다음 그 수혜를 보는 게이밍도 대작이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등장이 아니고 이미 등장했을 수도 있어요. 엑시 인피니트 같은.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반사이익을 보게 될 곳은 또 이제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동남아시아가 성장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다가오는 상황들은 어쨌든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대응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쨌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뭔가 좀 발생하기 직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에서 반응을 줄 거고요. 가장 간편한 거는 비트코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면, 아, 무슨 일이 생기는 거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9만 달러 선을 돌파를 크게 돌파하고서 이거 뚫어야 돼, 이게. 이 정도면 반등을 이 정도까지 해도,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만약에 돌파 못하고서 고꾸라져요. 만약에 고꾸라지면은 이제는 저점이 없고 추가적인 대폭락이 하나 남아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맞게 골드 가격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골드 4,150달러인 거 아시죠? 자, 원래 비트코인 떨어질 거면 같이 떨어졌거든요. 비트 떨어질 거였으면 골드 원래 3,400달러 됐습니다. 근데 지금 4,150달러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돈이 먼저 몰려갔다라는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잘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에 미국 증시도 추수감사절로 좀 휴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 좀 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